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인 왕비의 목걸이 사건은 루이 16세 치하 군주제의 몰락과 마리 앙뚜아네트의 처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허영심과 낭비벽이 심한 경박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운한 시대에 휩쓸려버린 희생양이었을까요?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목걸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그녀는 무고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루이 15세,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의 시할아버지의 이래로 만들어졌습니다. 루이 15세는 말년에 자신이 가장 아꼈던 애첩, 마담 디바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목걸이를 선물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궁정과의 보석 거래를 주로 도맡았던 두 보석상의 의뢰를 받았는데요. 보석상은 높은 순도의 다이아몬드를 구하는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목걸이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걸이가 제작되는 몇 년 동안 루이 15세가 천연두로 급사해버리고 마는데요. 그러자 왕의 비호 아래 궁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마담 디바리는 찬밥 신세가 되어 궁정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목걸이는 주인을 잃고 붕 떠버렸고 자비로 목걸이를 제작했던 보석상들은 파산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완성된 목걸이는 다이아몬드 647개가 들어갔으며 총 무게만 2800캐럿이었습니다. 목걸이의 가격은 200만 리브르, 오늘날 가치로 단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대략 250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들은 루이 16세를 찾아가서 200만에서 160만 리브르까지 깎아서 목걸이를 구매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루이 16세는 왕비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고 싶어 했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심각한 경제난에도 미국 독립전쟁에 끼어들어 막대한 전쟁 자금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녀는 목걸이를 사는 대신 그 돈을 배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마리 앙뚜아네트가 목걸이를 거부한 데는 마담 디바리를 위해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마담 디바리는 사이가 무척 안 좋은 걸로 유명했는데요. 마담 디바리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던 평민 출신으로 고위직 부유층을 상대하던 고급 창부였습니다. 이들을 코르티잔이라고 하는데요. 길거리 매춘부와는 다르게 주로 상류층 남성들의 애인이 되어 그들의 후원을 받고 파티나 만찬에 동행하며 예술과 패션, 정치적 대화에도 능숙했습니다. 루이 15세는 마담 디바리를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만큼 총애했고 때문에 그녀의 출신에도 불구하고 궁정 내 그녀의 위상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왕족이라는 출중한 가문의 황녀인 자신에게 감히 비천한 평민 출신이 시어머니 짓을 하려는 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궁정 예법상 왕세자비인 앙뚜아네트가 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마담 디바리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베르사유에 입궁한 여성은 왕의 정부에게 인사해야 했지만 앙뚜아네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궁정 예법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 말을 걸기 전에는 아랫사람이 먼저 말을 걸 수 없었는데요. 마담 디바리는 앙뚜아네트가 말 한마디를 걸어주기를 바랬지만 앙뚜아네트는 그녀와 말을 섞기조차 거부했습니다. 둘의 이런 사이 때문에 루이 15세와 측근들이 매우 불쾌했고 결국 앙뚜아네트는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지아의 조언에 못 이겨 마담 디바리 쪽으로 살짝 몸을 돌린 채 오늘 베르사유에 사람이 많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둘 사이에 오간 공식적인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다시 목걸이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파산할 처지에 놓인 불쌍한 보석상들은 목걸이를 팔기 위해 러시아, 스페인, 영국 등 여러 유럽 왕정들에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투박한 디자인 때문이었을 것도 같은데요. 무식하게 많은 다이아몬드 때문에 목걸이라기보다는 벨트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수백억에 달하는 부채는 보석상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벼랑 끝까지 몰린 보석상은 다시 한번 앙뚜아네트를 만나 요청하는데요. 보석상은 왕비의 발 앞에 엎드려 이 목걸이를 팔지 못하면 나는 파멸할 것이다. 강에 몸을 던지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앙뚜아네트는 보석상에게 나는 이런 감정적 호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걸이를 분해해서 보석을 판매하고 죽지 마세요 라며 단호하고 냉정하게 셋자를 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건에 연루되거나 가까이서 지켜봤던 여러 사람들이 후에 회고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항상 선불을 받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었지만 이때 두 명의 빌런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잔느라고 불리는 자칭 백작 부인이었는데요. 그녀는 전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의 사생아의 먼 후손으로 몰락한 귀족 가문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귀족 자기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르사유를 들락거리며 앙뚜아네트의 눈에 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왕비의 측근이 되어 상류층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녀는 주변에 왕비와 자신이 친한 사이라며 마치 왕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또 앙뚜아네트의 거처 주변을 서성거리다 마주치는 귀족들에게 왕비를 만나고 오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수상쩍은 평판에 대해 알았던 앙뚜아네트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이때 또 한 명의 빌런 로앙 추기경이 등장합니다. 그는 돈과 여자를 매우 사랑했는데요. 그가 오스트리아의 대사로 파견되어 있을 때 그의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은 앙뚜아네트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와 거리를 두라는 어머니의 조언으로 로앙 추기경은 앙뚜아네트의 눈밖에 나고 측근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출세길이 막혔다고 좌절하던 추기경은 결국 잔느라는 사기꾼의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왕비와 친하다고 믿은 추기경은 잔느와 만나게 되었고 출세 후에 눈이 먼 이 둘은 곧 연인 사이가 됩니다. 참고로 잔느는 이미 남편이 있었고 남자친구도 있었는데요. 이들 모두 사기꾼으로 한패였습니다. 추기경은 잔느를 통해 왕비와의 사이를 회복하길 원했고 잔느는 추기경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습니다. 곧 잔느를 통해 앙뚜아네트와 추기경 사이에 서신이 오고 가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편지의 어조는 점점 다정해지고 노골적인 애정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에 로앙 추기경은 급기야 왕비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편지들은 왕비가 아닌 잔느의 남자친구가 왕비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편지였습니다. 잔느는 곧 왕비의 부탁이라며 추기경에게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불쌍한 두 보석상 역시 잔느의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잔느에게 왕비가 목걸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잔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무슨 생각에선지 다시 수락하는데요. 그리고 로앙 추기경에게 왕비가 이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과 대중들의 시선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며 추기경이 중간에서 보증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그도 선뜻 보증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거기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 자신은 왕비에게 빌려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잔느에게 간 많은 돈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요청한 임명은 계속 연기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한 추기경은 잔느에게 왕비와의 비밀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784년 8월 12일 어두운 밤 베르사유의 은밀한 정원에서 추기경과 왕비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채로 얼굴을 반쯤 가린 왕비에게 추기경은 장미 한 송이를 건넸고 왕비는 당신을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비는 잔느 일당이 섭외한 왕비를 닮은 매춘부였습니다. 잔느는 점령술사까지 섭외하여 추기경에게 용한 점쟁이가 있으니 만나보라고 기뜸했는데요. 점성술사는 추기경에게 왕비의 부탁을 들어주면 앞길에 왕비의 은총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추기경은 1785년 2월 보석상들에게 보증을 서고 목걸이를 받아 잔느에게 목걸이를 건네주었습니다. 당연히 목걸이는 왕비에게 전달되지 않았고요. 잔느 일당은 즉시 목걸이를 해체해서 런던으로 넘어가 암시장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잔느의 남편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걸이 대금 상환일이 다가오자 급박해진 잔느는 추기경에게 왕비를 대신해 돈을 빌려줄 대출업자를 찾아달라고 부탁까지 하는데요. 정말 타고난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었습니다. 잔느의 남편이 질 좋은 다이아몬드를 너무 헐값에 파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런던의 보석상들은 이것이 작물이 아닐까라고 의심했으며 목걸이를 판매한 보석상은 왕비가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보석상은 앙뚜아네트에게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를 왕비님이 소유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요. 앙뚜아네트는 잠시 의아하긴 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편지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 일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결국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한 보석상이 앙뚜아네트를 찾아가면서 드디어 이 모든 범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즉시 로앙 추기경은 왕에게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잔느라는 여성을 통해 왕비로부터 임무를 받았다고 실토했는데요. 앙뚜아네트는 추기경에게 8년 동안 당신에게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그런 여성을 통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겠냐며 분노했습니다. 이제서야 추기경은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6세에게 그를 감옥에 가두라고 요청했는데 이 결정은 유력 가문이었던 로앙 가문 및 콩데 가문을 비롯해 성직자 계급, 급기야 귀족 계급 전체의 노골적인 반발을 샀습니다. 이는 당시 기득권층의 권위의식과 외국인 왕비였던 앙뚜아네트에 대한 적개심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잔느 역시 곧 체포되어 채찍형과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비싼 목걸이와 추기경과 왕비가 얽힌 스캔들로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사기 행각이 모두 드러났음에도 대중들의 눈에는 왕비가 무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사치 성향과 화려한 패션은 이미 유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인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또 평소에 왕비가 추기경을 싫어했다는 점 또한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왕비가 이 일을 몰랐을 리 없다며 왕비가 추기경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목걸이를 챙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리에는 왕비를 저속하게 비방하는 팸플릿이 돌아다녔고 여기에 추기경이 무죄로 풀려나면서 왕비가 범인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에 대한 이런 여론을 회생불가하게 만든 사건이 생겼는데요. 수감되어 있던 잔느가 탈옥하여 영국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회고록을 낸 것입니다. 회고록에서 그녀는 자신과 추기경이 애인 사이였다는 점만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 모든 일들은 왕비가 벌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4년 뒤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본 괴테는 이 상황에 대해 목걸이 사건이 프랑스 혁명의 서곡이라고 평했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왕비의 죽음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재판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목걸이 스캔들은 이미 불안정했던 군주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떤 운명을 맞았을까요? 추기경은 무죄로 풀려나긴 했지만 목걸이 보증을 선 비용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을 포함한 재산을 매각했고 100년이 지난 1881년까지 그의 후손들은 보석상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잔느의 남편은 런던으로 도피하여 체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자 프랑스로 돌아왔는데요. 목걸이 사건에 대한 회고록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추기경의 로앙 가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잔느의 남자친구 역시 스위스로 도주했습니다. 사기꾼 잔느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영국으로 넘어가서도 계속 사기를 치며 살았는데요. 체납자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혹은 떠밀려 창문에서 떨어져 35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되기 2년 전이었습니다. 만약 목걸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앙뚜아네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확률은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녀를 포함한 수많은 귀족들이 처형된 것은 루이 14세부터 약 150여 년에 걸쳐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그녀 시대에 터진 것입니다. 목걸이 스캔들은 이미 가득 차 있는 물에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을 뿐 그녀의 사치 수준은 기존 왕비나 귀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이런 좋지 않은 시선들은 그녀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몇백 년 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영국을,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을 견제할 목적으로 오랜 적대 관계를 끝내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의 일환으로 오스트리아 공주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로 시집 오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사돈관계가 됐다고 해서
오랫동안 뿌리 깊게 이어온 불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습니다. 궁정 내에서도 그녀를 오스트리아 여자라고 낮춰 부르기도 하고 그녀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또 그녀를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를 망하게 하기 위해 보낸 스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의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루이 14세부터 이어온 전쟁과 막대한 사치로 인해 지출이 수익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부채 때문에 수익의 60%가 부채 상환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라 대부분의 부를 2% 정도의 인구인 귀족과 성직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98%의 가난한 농민들이 이들을 떠받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제개혁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기득권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부유한 특권층들이 자신의 면세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재정 파탄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 후 오랫동안 왕위를 이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인데요. 문제는 남편 루이 16세에게 있었지만 당시 시대적 분위기상 임신과 출산 문제는 여성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루이 16세는 신체적 문제로 인해 원활한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보다 못한 앙투아네트의 오빠가 루이 16세를 만나 의사를 만나볼 것을 권했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간단한 외과적 시술을 받았고 결혼 7년 만에 드디어 첫 번째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그 후 2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더 얻으면서 소원했던 부부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네 번째는 어느 정도 마리 앙뚜아네트의 책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비교적 자유롭고 편안한 궁정에 익숙했던 그녀는 베르사유의 거추장스럽고 복잡한 궁정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여기서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나를 쳐다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한순간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는 듯합니다. 라고 썼는데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보다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궁정에서도 그녀의 학업 수준을 걱정할 정도로 그녀는 공부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16남매 중 15번째로 태어난 그녀는 비교적 부모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녀에 대해 이 아이는 뭔가 진지하거나 귀찮을 것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도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녀는 잘 집중하지 못하고 대화 중에도 종종 다른 주제로 건너뛰는 경향이 있었는데 때문에 변덕이 심하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녀의 성향과 궁정 생활의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그녀는 머리 아프고 복잡한 정치에 관심을 끊고 자신만의 궁전에서 도박과 파티에 빠져들었습니다. 왕비의 시녀는 회고록에서 앙투아네트가 궁정의 시선과 의례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궁전 속의 궁전인 뿌띠 트리아농은 왕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앙투아네트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들과 비공식 모임을 즐겼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궁전의 번거로운 에티켓을 무시한 채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궁전 옆에는 왕비만의 작은 농촌마을을 지었는데 이곳은 실제로 운영되는 풍차와 낙농장, 식당 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원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이곳을 좋아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평민들의 눈에는 마치 왕족들의 평민 체험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더욱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런 그녀의 자유로운 성향과 은둔 생활은 그녀를 둘러싼 각종 루머들이 확산되는데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사람들은 뿌띠 트리아농을 왕비의 쾌락궁전으로 묘사하며 이곳에서 사치와 불륜, 심지어 동성애와 근친상간이 이뤄진다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그녀가 정치적으로 능숙했거나 자신을 둘러싼 기류들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었다면 자신을 향한 이런 비난과 루머들에 대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그녀는 국고자금을 오스트리아로 빼돌린 혐의, 국고탕진, 국가반역, 민중학살 공모, 근친상간 및 부도덕 등 여러 가지 죄명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죄가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특히 근친상간은 혁명파들이 그녀의 8살짜리 아들에게서 고립, 협박, 세뇌를 통해 받아낸 진술이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모성애가 나를 침묵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형당하기 직전 남긴 마지막 편지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죽음을 복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원수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악행을 용서한다고 적었습니다.